네, 반갑습니다. 영감을 주는 열정적인 리더 박영찬입니다. 이 마음에 묻다, 이 책을 올 초에 내고 나서 이 마음에 묻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묻다라는 말도 되고 질문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에 이 책이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태극기의 건공감리와 이제 음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은 정신공부, 하늘, 건을 뜻하고 2장은 마음 들여다보기, 곤, 땅, 3장은 몸으로 깨닫기, 물, 4장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불, 건공감리, 그리고 5장은 원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음량, 오행. 그래서 제1장부터 5장까지 태극기를 리더십과 연관돼서 시로 표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누구나 이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오듯이 갑자기 소리 없이 오게 되는데 그 신호는 첫 번째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느낄 때 한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예쁜 여학생이나 멋있는 남학생 보면 가슴이 뜨겁고 불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죠. 이때 한번 바뀌어지는데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듯이 사람도 이제 두 가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남자는 오른쪽이 해가 되고 왼쪽이 달이 되고 여자는 왼쪽이 해가 되고 오른쪽이 달이 되고 음양 조화에 의해서 이 두 가지의 눈이 해와 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 느낄 때 한번 변화 보게 되고 두 번째 변화는 어둠 속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일 때 정말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끝이다. 내가 살아갈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절망감 속에 한 줄기 동아줄을 찾았을 때 이때 또 한번 바뀌어진다. 그래서 천지가 음양이 지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일 때 이때 하나의 변화의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다? 성장의 시작이다. 성장의 시작이다. 네, 문제의 시작.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를 갖는 것이다? 뭐를 찾는 것이다? 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찬스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 측면에서 하게 되면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가 이 성과를 이제 능가한다는 건데 경기를 앞둔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스킬보다 이 태도라는 거죠. 산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높이보다 태도. 세일즈에게 중요한 것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세일즈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거는 성공과 이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긍정적 태도, 변화의 시작은 적극적 태도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need, what, can, will 네 가지 질문.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한번 해보시고 싶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가족과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 정말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 싶다. 어떤 분은 2주 동안 정말 사회를 위해서 멋있는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절망감이나 삶의 끝자락에 왔을 때 인생을 깨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행함으로써 우리가 배우는데 배우면서 깨우쳐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했을 때 항상 꿈, 비전, 열정 이 세 단어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꿈, 비전, 열정이 그야말로 꿈이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꿈, 비전, 열정 앞에는 이 가치라는 핵심 포인트니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 스스로와 질문을 했을 때만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 모든 것은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것. 이걸 한번 실험 나타내 봤고요. 그러면 또 질문 던지겠습니다. 상상이 강할까요? 의지가 강할까요? 의지. 네, 의지가 강하신 분. 상상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상상이 왜 이름이 돼야 될까요? 난 절대로 손들지 않겠다. 손들으셔요? 이 정도 굵기에 밧줄 굵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저까지 50m예요. 높이는 1m입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 있죠. 떨어져 봐 1m니까 살 수 있습니다. 같은 굵기인데 또 50m인데 100층과 100층 사이 빌딩을 건너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네.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상상이 강해요? 의지가 강해요? 상상이 강하죠. 우리의 교육은 무조건 열심히 하라, 강한 의지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왔을 뿐이지 그 앞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한 다음에 강한 의지력이 필요한 거지 의지력만 갖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 그 자체다. 그래서 긍정적 상상 속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상한 의지를 능가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사람이 이 절망감 속에 뭔가 이 세상의 끝이다고 느껴졌을 때 자기의 한계를 찾게 되는데 이 한계의 제한을 뒤집어 버리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은 끝이다. 나의 한계는 여기가 다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된 가능성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 실수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고 실수 그 자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계는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일반적인 어떤 지식 공부라고 하면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빌공부, 비우자,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깊이가 있으면 고수가 되고 깊이가 없으면 하수가 된다. 나를 이기기 위한 공부,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보다 나를 이기기 위한 공부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세상을 알고 우주를 아는 것이 가장 멋진 공부다.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배움이라고 합니다. 배우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공부, 배움의 완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배움의 완성은? 배움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공부, 배움의 완성은? 가르치는 데 있다. 가르치면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교학상장이란 말이에요. 배울수록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치면서 어려움을 알게 된다.
제자는 배움으로 성장하고 스승은 가르침으로 길을 찾는다. 제자가 있어 스승의 자리가 있고 스승이 있어 제자가 깨우쳐가니 동등한 능력 닮고 싶은 사실지어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배운 이후에는 가르치면서 나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한다. 넓어지고. 그래서 또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걸 중요하지만 그 배움에 그치지 말고 남을 가르쳐 보라는 거죠. 가르치면서 그 배움은 완성이 된다. 그걸 이제 시로 표현한 게 이제 교학상자 이걸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 그림이 뭐처럼 느껴지십니까? 피난열차? 이분들이 그 표정이 밝아 보여요? 아니면 슬퍼 보입니까? 예. 72년 피서열을 참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전기기관차 지키고. 우리나라예요? 네. 지금은 그 서울서 부산까지 오전에 가서 일 보고 오후에 바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 동해안 가는 것만 해도 반나절 뭐 하루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시대, 아날로그 시대. 그래도 이런 추억이 있죠. 전기기관차라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이렇게 KTX가 나오게 되면서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중국 아주 빠르게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성을 찾자. 내 원래 성품, 본성을 찾게 되면 누구나 잠재된 역량으로 기적 아닌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럼 본성이 뭐냐? 이런 이 본래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진무구하대요. 그래서 이 본성을 체육되기 보니 첫사랑을 만난 설렘과 같아요. 첫사랑 만날 때 굉장히 설렘이 오죠. 비슷한 전기가 통하는 감정. 이게 우리가 본성을 찾았을 때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본성이 뭐냐? 먼저 선한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영이는 선한 마음을 갖자. 맑은 길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탁한 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맑은 기운을 갖자. 덕 있고 매력 있는 몸을 지니고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봤을 때 천박스러워 보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 살며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선한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며 맑은 길로 사랑하며 살자.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배우면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선한 마음, 맑은 길, 덕 있고 매력적인 몸.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대 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문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졌을 때 사람이 가장 본성에 가깝고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성이 마음인데 성품 무엇이 마음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마중물 혹시 아십니까? 시골 가보시면 펌프에 물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죠. 마음은 바로 마중입니다. 인생 마중. 마지함, 마중. 이 뜻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마중은 진정한 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맞이함.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마중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이 마음 자세, 마음이 변화된다. 그걸 드러내는 시가 바로 이 마음은 마중이며 맞이함이다. 이 시를 한번 또 써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이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을 잠시 떠나보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떠나갔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며칠 만에 연락이 오는가? 아니면 전혀 연락이 없는가? 1년 지나도 무소식인가? 그걸 보면 그분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힘이 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과 사람이 많다고 인맥이 아니라 얼마큼 나에게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맥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봤을 때 나에게 연락 오는 친구가 정말 나를 생각하는 친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히 이제 정립이 된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주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캐나다 밴쿠버에 가보시면 해변가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해변가에 갔을 때 추석판 비슷한 글씨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만 개인용 벤치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면 친구나 지인들이 공원 측에 돈을 주고 그래요. 이 사람 명의의 벤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이분 명의의 벤치를 만들어줘요. 그럼 친구나 지인들은 이분 생일날 이 벤치에 앉아서, 야, 길동이 말이야, 이 친구 사람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덕담을 하고 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길 결혼식 할 때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지만 내가 죽는 순간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걸 보면 그분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상태에서 그 사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인과 미남이 되자는 거죠. 미인, 미남, 이 의미가 뭘까요? 미소와 인사. 그래요. 미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이고, 미남은 미소 짓고 남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 그 자체는 뭐냐? 인간관계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고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지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스위치를 켜는 첫 신호이기 때문에 항상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남을 배려하자.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자. 손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선생님 좋은 말 할 때 인생 좀 똑바로 사세요. 시작. 그럼 너나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내가 한 마디 비난하면 나에게 세 마디 온다. 그래서 미인과 미남되고 비비bil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어떤 인성, 인간관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남을 배려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상처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분. 네. 만약에 그분이 난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상처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처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 용서를 하게 되면 상처란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저장되지 않는다. 그걸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상처란 단어가 내 입가에 맴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이 이제 5장이 그 음량 원어로 하나 되기인데, 이거는 이제 태극기.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이 둥근 원은 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LP 레코드판에 보면 둥글게 되어 있죠. 둥글게. 디지털적 사고는 뭐냐? 사각형인데요. 최근에 나온 MP3, 스마트폰, 모든 디지털 기기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적 사고. 태극기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요 흰 바탕은 뭐냐? 이거는 여백의미. 여백의미. 그래서 태극기의 원형은 시간과 자연의 흐름을 나타내는 아날로그 색이라고 그러면 또 건공감리, 각형은 공간에 위치한 질서를 상징하는 디지털 색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디지털적 사고와 아날로그 감성으로 융합 리더십을 발휘하게끔 하늘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음양조화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천심을 회복하면, 하늘의 마음을 회복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와 땅의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래서 시줄이 날줄이 되고 날줄이 시줄 되듯이 음양 조화. 이 속에서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음양 화평진이 되지 않을까. 그걸 멋있게 나타내는 그림이 이제 제도의 이제 돌가르방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자기를 비우면서 살 필요가 있는데 땅의 주인은 그 땅을 밟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연의 주인은 그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늘의 주인은 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더라.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굴 보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때로는 여백의 얻는 것이 또 공간의 여백이 우리 자신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이제 태극기의 흰 여백. 그래서 밑줄 쫙 끊는다는 말이듯이 선과 여백의 미. 선은 간결하기 때문에 명확한 혁신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백 자체는 비우기 때문에 채울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보시면 이 돌나루방이 오른손에 올라간 게 있고 왼손에 올라간 게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자, 남자. 오른손에 올라가는 것은 글 쓰는 선비, 문신을 의미합니다. 왼손에 올라간 것은 칼든 무장, 무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도 잘하지만 인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라. 여기 바로 제도 돌가르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가시면 코 문지르면 아들 난다 하는 코 문지르지 마시고 위에 문신과 무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일날 우리가 태어난 탄생일이 정말 축복이고 이제 선물인데요. 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생일날 뭘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마음을 비우고 10분 동안 집중했더니만 요 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립고 참 많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꽃 향기가 진한 것은 당신의 향기가 배어 있으며 바다가 넓어 보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텅 빈 가슴에 채워졌던 당신의 사랑이 오늘따라 더없이 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아름다운 날 태어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는 세상이 오늘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내줬더니만 이제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과 감탄이 있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하고 기계나 사물, 꽃을 보고는 감탄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한번 이 시를 강연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혹시 질문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는 한 분야에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실력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고 싶은 사람인가? 닮고 싶은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주위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고 닮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만 나타나면 도망가십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결국 사람도 숙성되고 바로 되면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사람이 좋다 해서 한번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다. 시작. 사람이 좋다. 매력이 있기에 고차원의 세계에 빠지고 끌리게 된다. 사람이 참 좋다. 은은한 향기와 숙성된 와인처럼 품격이 있기에 호감이 간다. 사람이 정말로 좋다. 한결같은 선한 아름다움이 극에 이르러 그 특별한 이름은 가슴을 파고든다. 바르되고 숙성된 품격 있는 사람이 좋다. 함께 있어 기운이 나고 행복해지는 좋은 사람으로 인해 삶의 존재를 느낀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매력적인 당신이 있어 삶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눔 공동체 북포럼 대전 진행을 맡은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71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DACL 다클 리더십 센터의 박영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요, 전에는 자기계발서로 주력을 이루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마음에 묻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시집입니다. 마음의 공감을 따뜻하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분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 꾸미지 않아도 끌리는 사람, 박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윤태주인데요. 예전에 원장님께서 제 이름으로 뭘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서 윤택한 삶을 위하여 네.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온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타칭 아톰 윤태주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미소 짓고 인사를 잘하는 여자, 힐링가드 김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설레기도 해요. 이렇게 시집을 오랜만에 또 만나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마음에 묻다라는 시집을 직접 준비를 해주셨는데, 앞서 강연으로 이제 여러 편의 그러니까 시 내용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들으면서 인생의 통찰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감을 주는 열정적인 리더 박영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강연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 접하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패널분들 또 궁금한 거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방금 강연 들을 때도 한국형 리더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이게 한국형 리더십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강연 도중에 공고감리를 얘기하시면서 음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이 시집이 나온 건지 얼마나 연관성이 있어서 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이 한국형 리더십 책이 한 3년 전에 나왔고요. 이 책을 좀 더 쉽게 접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항상 썸머리 요약 부분에서 시를 적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곤 했는데 그 시가 모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묻다고요. 결국에는 이 마음에 묻다는 한국형 리더십 책의 2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시집들이 있지만 리더십을 시로 표현한 것은 이 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은 아니지만 작년도 여름에서 가을철 넘어가면서 한 3개월 동안 집중을 했더니 한 150편 정도, 하루에 한두 편 정도, 그래서 주위 지인들에게 보낸 것을
모아서 이제 만든 책이 이 마음에 묻다라는 시집입니다. 네. 대단한 집중력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마음에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에 2편씩, 감동입니다. 네. 그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살면서 사실 뒷담화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뒷담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분명히 내 뒷담화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뒷담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을 비난, 비판, 불평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남을 비난, 물론 건전한 비평은 필요하겠지만 비난, 비판, 불평이라는 것은 이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잘못한 행동, 행위 이런 것을 나무라는 건 괜찮은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비난, 비판, 불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뒷담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다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그 시집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던 그런 시집이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아까 보여주셨던 것 때문에 푹 빠져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에 묻다 이 책은 제목도 그렇고 겉표지도 그렇고 힐링, 심리 힐링책 뭐 이런 것 같아서 빨리 읽어보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그런 책이거든요. 안에 내용도 봐도 그렇고 안에 참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편안함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저자님께서 여기 이 책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휴먼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89쪽에 나오는 고독이라는 시인데요. 인간은 고독할 때 가장 고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 없어도 노래에 부를 수 있는 것은 고독 속에 빛을 찾았을 때만이 별이 없어도 노래 부를 수 있지만 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고독 속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고독한 그 시간 자체가 나를 섬기고 나를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고독할 때 행복하다. 고독도 완벽하게 고독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원장님 포스터에 눈빛이 너무 맑은데요. 여기서 보는 원장님 눈빛이 너무 맑고 반짝거려요. 보고에서 얻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맑은 눈을 알아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맑아서 그런 빛을 역시 시를 쓰신 분이라 다르네요. 그리십니다. 네, 이 책에 보면 149페이지의 시가 그리운 당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하고 한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운 당시 보고 또 볼수록 예쁘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존재감 있는 당신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아한 향기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함께 기뻐하고 옆에서 응원해주며 당신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기만 해도 기운이 나니 참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당신이 이 밤엔 참 그립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강연 중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다는 말 듣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지면서 이게 적절한 관계의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누굴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대인을 얘기하는 건지 뭐 괜찮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도 괜찮고요. 뭐 적절한 것도 갖고 근데 궁금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한 사람인 건지 자수인지 사랑이 맞고요. 시를 쓸 때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웠을 때 시가 써진다고 합니다. 마음을 비웠을 때.
두 번째는 자연과 하나 될 수 있을 때,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네. 하나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울 때 시가 써지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때 시가 써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그 자체는 남이 채워줄 수가 있겠지만, 그리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오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 오감이라면 손가락이 5개, 이게 음량에서 오감이고, 오른손도 이제 5개. 그래서 이 오감으로 느끼듯이 사랑 자체는 호감이고 집중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중하게 되면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호감이 깊고 깊어져서 사랑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시의 이제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시가 맞습니다. 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요. 네. 네, 눈빛이, 맑은 눈빛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게 오감이. 감사합니다. 자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몰아가는. 네, 아우, 그 사랑받으시는 분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대상이 고맙네요. 제가 고맙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멋진 근사한 시가 또 나오고 시집이 또 책으로 출간이 됐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한 대상이 없으면 이제 시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솔직하시네요. 그쵸. 생각을 하면 원래 솔직하고 꾸밈 없을 때 가장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만 솔직하고 꾸밈 없는 그 모습 속에 가장 당당한 모습이 나오고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감각, 자신을 믿는 느낌 하니까 이게 자신감. 느낌을 안다는 것은 솔직하고 꾸밈 없을 때 그게 자신감으로 변하기 때문에 느낌을 알 수가 있다. 듣는 사람도 진정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투명성이라고. 저는 아무래도 시인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인연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우연히 인연이 되고 인연이 숙성 발효돼서 필연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행복도 불행도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었구나라는 시어가 나와요.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작품이라는 시어는 좀 처음 봤고 이 시어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으면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 잦은 만남, 반복되고 나면 그 우연 자체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또 깊고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필연이 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었거나, 이 작품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그 카페 이름이 작품 하나가 있었어요. 작품 하나. 그 공간 속에 항상 음악을 듣고 대화하면서 이 행복과 불행은 그 누구의 어떤 이에서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간 하나의 작품이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결국 우연이 인연이 되고 인연은 필연이 돼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그 인연이라는 시를 써봤는데 괜찮았습니까? 인연. 우리가 이거 부끄럼 대전하는 이 부분도 인연인 거죠? 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프롤로그에 보면 필 것 같지 않은 나무에 희망을 불어넣으면 아름답고 우아한 꽃이 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의 예지 신에서 그 믿을 신자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필 것 같지 않은 나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강렬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서울에 가보시면
그 사대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물을 흥림지문, 그리고 서쪽을 이제 도리문, 남쪽을 승례문, 북문을 홍지문, 그 사대문의 한 가운데에 이제 보신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에서 으뜸은 믿을 신자다 해서 매년 그 연초에 33번을 타종하는데 그 정도의 33번을 타종하는 이유가 하늘의 5원 6기, 5-6은 10일, 땅이 5대양 6대죠. 5-6은 10일, 사람 몸에 5장6부, 5-6은 10일, 그래서 천지인, 그래서 11 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보신각종 타종할 때마다 33번을 타종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한테 알리는 그 자체에서 믿음이 이제 파생되는데, 제가 그 리더십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항상 이제 반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십 강사가 리더십 한대요. 인간관계 가르치는 분이 집안에서는 빵점 아빠 엄마예요.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분이 정작 본인은 소통이 안 돼요. 참 문제죠. 이론과 현실 간에는 항상 갭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서로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어떤 저자 레오포스 칼리아 교수,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미국 대학 최초로 행복학을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행복에 대해서는 정말 명강사고 최고의 교수다고 자칭했는데 자기 강의를 들은 학생 2명이 자살을 해버려요. 2년 후에. 이거는 충격을 받죠. 야, 이거는 행복의 이론과 실제 상황 속에 뭔가 갭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고민 끝에 17년 재임했던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찾았던 것이 왜 사느냐, 사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그럼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믿음 그 자체가 자기를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어떤 신뢰,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강사가 리더십 잘 되고, 인간계 강사가 인간계 잘 되고, 우승 강사가 정말 우승으로 취해야 되는데 정작 당신께서는 먼저 가신다는 것. 이 아이러니한 결과. 그걸 결국 뭐냐? 행동이 뒤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제 행동은 항상 같이 갈 때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가 중요하지만 가운데에 믿을 신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보신각적 믿을 신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필 것 같지 않은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강한 믿음 속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롤로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 살면서 누구를 믿고 읽어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타인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믿음 참 좋아해요. 네, 여기 시집에 보면은 182페이지에 우주의 축소판이 제주도라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제주도에 가셔서 특강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 우주의 축소판이 제주도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그럼 제주도에서 어떤 특강을 하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천지가 음양인데요. 하늘에 해가 있으면 땅에 불이 있고, 하늘에 달이 있으면 땅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그 탱고양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라산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해 뜨는 동쪽은 성산 일출봉이 있고, 해가 지는 서쪽에는 월수봉, 달이 뜨는 월수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천지인이 하나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제주의 시주시가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삼성혈 세 분이 땅에서 솟아났다 했어요. 삼성혈이 있고, 그리고 물과 연관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천재연폭포, 그 정망폭포. 그 불과 연관된 분화구가 한라산, 백록당, 상궁부리, 성산일출봉. 이렇듯이 모든 것은 제주도는 음과 양, 천지인과 하나 되기 때문에
우주의 축소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돌나라방도 오른손 올라간 것은 문신, 글 쓰는 선비, 왼손 올라간 것은 칼든 무장, 무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제주도에 가시면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것은 천재연 북부를 가서 그 호숫가에 손을 담그시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한 30번 이상 다니면서 이렇게 제주도에 관한 시를 한번 우주의 축소판 제주도 시를 썼는데, 지난번 제주대학교에 초빙받고 강의를 했고요. 6월 3일 날 또 연락이 와서 제주대학교에 또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그 한국 속의 아름다운 섬이지만 전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제주 학을 전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학도 있을까요? 대전 학도 있던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찾아내고. 네. 네. 108페이지에 보면 창자성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쁘면 마음이 죽고 비우면 마음이 산다. 마음이 급하니 몸이 바빠지고 몸이 바쁘니 마음이 조급하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지만 바쁜 사람 눈에는 좁게 보이고 하루의 시간도 비우고 나면 길게 오랫동안 느껴지는 법이다. 시간이 흐르고 물이 늘 흐르듯 자연에 순응하며 유연하게 살기라. 바쁘면 마음이 죽는다는 얘기는 참 좋아요. 뭐더라고 이게 처음 들어본 표현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몸이 바쁘고 주로 육체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죽고 마음이 산다 이런 시어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살면서 일이 너무 바빠서 뭘 못하겠다 하는 말을 사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바빠요. 진짜 바빠요.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진짜 바쁘고요. 그건 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워낙 이제 다방면의 활동을 하시잖아요. 강의도 하시고 저작 활동도 하시고 너무나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지 우선순위가 있으신지 아니면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고견을 좀 구했으면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는 6가지죠. 그 누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도 6명 정도가 최적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를 들어 1번부터 9번까지 우선순위 정하려면 힘들겠죠. 그걸 3등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 3가지를 빼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 3가지를 빼면 중간에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은 오늘 바로 즉시 처리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은 시간 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위임하거나 아니면 훗날로 미루면 되고 또 중간 정도 것은 그때 어떤 시간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요. 놀이가 왜 놀이냐면 놀고 일하자.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한다. 그러니까 좋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거죠. 바쁘되 노는 것처럼 일하시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더라도 즐겨야 됩니다. 환상적인 말씀입니다. 즐길 때 시간 관리가 절로 되는 거고 일이 힘들어하면 시간이 점점 더 느려진다. 힘들어집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방청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마이크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일단은 시를 리더십의 주제로 썼다라는 게 가장 마음이 와닿았어요. 자기계발서에 보면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내용이 참 많은데 시를 통해서 그걸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글을 쓰는 것보다 이게
않게서 글로 표현한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보니까 여기 삽하나 예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넣게 되신 건지 그냥 그런 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적절하게 예쁘게 또 글자가 좀 많은 거에서는 좀 따뜻함이 약간 온화한 부드러움, 예쁨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에 이렇게 넣으셨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효율적인 효과가 중요하고요. 원래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제 지인들에게 제가 시를 쓰면 거기에 맞는 사진을 삽입해서 예쁘게 편집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중에 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저의 시를 그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더 패널분들 중에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도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장의 원으로 하나 되기장의 186쪽에 36공 72둔 108번뇌라는 시가 있는데요. 앞에 제가 짧게 읽어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사방이 구변이니 36이요. 5일이 이루라. 연 72수로 변화하네. 총 36은 하늘의 고난기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세상이나 77 야밤 달기 운 후에 빛이 보이는구나. 크고 새롭게 시작하는 36은 땅에서 오는 지형학적 고난기라. 자정에서 새벽 4시 자유롭지 못하네. 24시 자유로운 시기 맞은 후에 온 36은 인간에 의한 고난기라. 36과 72가 지난 후 적과 청이 하나 되는 세상이 여지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고난기, 지형학적 고난기가 있고요. 인간에 의한 고난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고난기, 인간의 고난기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시는 일종의 앞으로 미래를 그냥 생각이 나서 쓴 시인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36과 72하고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고난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1945년부터 81년까지 30년간은 지형학적인 고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 제외하고 한반도 바다하고 연관된 모든 도서는 12시부터 0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형학적으로 충청북도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진 날이 1982년 1월 5일자인데 그때부터 또 30년 후가 언제냐? 2017년도가 됩니다. 이때는 인간에 의한 고난기다 보니까 지금 요즘 최근에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사회가 굉장히 험악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침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의 어떤 이런 고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끝난 시점이 2017년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오는 거는 1945년 기점으로 72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72년 지난 시점이 2017년도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적과 청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적과 청이니까 음과 양이 합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음과 양이 충돌되는 해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20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닐까. 그래서 45년부터 70년도는 2017년도지만 1948년도 정부 수립 기점으로 70년도는 후는 2020년도가 되기 때문에 2017에서 20년 사이가 음양이 합의될 수도 있고 서로 한번 깡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신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벨상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국이 되지 않을까. 믿거나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36, 72 그래서 2002 월드컵도 1930년 우루과이에 시작된 월드컵이 30년 후에 1966년도 북한이 나가서 8강에 올라가요. D조에 속했고
그때부터 30년 후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또 남한이 나가서 한국이 나가서 D조인데 또 8강 기본이고 4강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숫자는 무시 못할 정도고 다만 1910년부터 45년, 36년, 45년부터 81년, 36년, 82년부터 2017, 36 이걸 다 더하면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108번대가 끝나는 시점은 2018년도다. 이때 이후부터 우리 한민족 자체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쓴 게 36구, 72둔, 72년 동안 감춰진다. 울단을 감춰둔다. 그래서 108번대, 번뇌가 없어지니까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종의 미래 예언서인데 만약에 이게 맞으면 제가 예언한 거지만 안 맞으면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아니 숫자로 굉장히 명쾌하게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쉽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끝나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저자님과의 사인회도 있으시니까 그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믿을 신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렇게 사랑을 품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